저는 처음부터 제가 문화재 전담 검사를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대전지검 초임 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이제 서산지청에 근무하다가 소위 우리는 그걸 검사들은 학년이라 그래. 학년 임지 옮기는 걸 세 번째 임지 3학년 때 서울중앙지검에 오게 됐어요. 중앙지검에 서초동에 있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특수부에 오고 싶었지만 이제 원래 제 전공은 이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형사부로 발령을 받아서 뭐 지적재산권도 아주 좋은 전담이지만 야 여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서 열심히 해서 그리고 검사로서 하여튼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건 영광이니까 큰 한번 실적을 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또 뭐 이제 국비 유학 시험에 돼서 불란서에 가게 됐습니다. 불란서에. 97년도 8월 달에 이제 출국을 해서 98년도 8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우리 검찰 인사라는 게 3월 달 인사 그리고 8월 달 인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8월에 귀국을 하면 한 달 동안 법무연수원에 이제 에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보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복귀해 보니까 9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부서라는 것은 8월 인사 때 다 이제 꿰차고 이제 남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전담만 남았어요. 뭐 저는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제 발령받은 게 우리 그 당시에 형사 5부의 문화재 전담. 이 문화재 전담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직업마다 전담 검사가 있는데 대개 초임 검사, 경험 없는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배치해요. 그만큼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있으나마나한 전담. 근데 여하튼 간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중앙지검을 떠날 이제 날은 우리 2년 6개월 근무하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원 없이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예? 그 막상 전담을 맡고 보니까 뭐 자료도 없고 뭐 이래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선배들이 해놓은 실적도 없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내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뭐 이것저것 이제 문화재 사범에도 여러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건 뭡니까? 도구라는 놈들, 그죠? 도굴놈들.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짜 그림 그려서 파는 사기치는 사람들, 예? 뭐 가짜 감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검찰계장 2명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얘가 좀 파견을 받자. 그래서 이제 문화청에서 한 분 파견받고 경찰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경찰하고 검찰 사이가 좋을 때니까 2명을 파견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까지 합쳐서 6명이죠. 6명이죠. 그죠? 그래서 참 일이 되려고 그러는지 안 되려고 그러는지 우연치 않게 지금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김만태라는 그 도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그놈이 도구를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대전 쪽에서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 번호를 파악해서 그 형사를 이제 보내서 무조건 잡았죠, 무조건. 예? 무조건 잡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사하기가 쉬울 때예요, 그죠? 무조건 잡고 보니까 프라이드를 뒤를 열고 보니까, 뭐 저야 이제 사무실에 있었지만, 이제 붙잡아 왔는데, 이 군대에서 이 땅 파는 삽, 예? 이거 있죠? 부삽. 그리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기 수입할 때 꽂을 때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한 길게 연결하면 한 2, 3m 됩니다. 그게. 곡괭이.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도굴할 때 쓰는 장비죠. 그리고 그냥 그 도자기 같지도 않은 도자기 몇 점. 이렇게.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밤새도록 축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뭐 어디서 팠냐, 뭐 도굴범이지, 뭐 누구한테 팔았냐 이런. 근데 나중에도 제가 도굴범을 무수히 이제 검거를 했지만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좀 멍청해. 그게 남의 무덤이나 남의 집터를 파고 다니니 이 무슨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도굴 와서 그 비싼 도자기들을 팔아서 하면 굉장히 부자여야 될 것 같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부인이 정신 이상, 애가 교통사고 당해서 하반신 마비 다 이래요. 이 친구도 데려다 보니까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멍해.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니까 다 불어요. 다 불어. 언제 어디 가서 안동에 가서 도굴 했고 그걸 누구한테 팔았고. 그러니까 이게 첫 작품 치고는 참 쉬운, 쉽게 이거. 그래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 그 해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 구속을 하니까 뭐 기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뭐 그렇게 별 그 공을 들인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신문에서는 대서특필을 해요. 아, 도굴범 일당을 잡았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칭찬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참 그 사각지대인데 참 단속을 잘했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팀워크도 생기고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무슨 뭐 고소바 위조 사범이라든가 그 사찰 탱화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친구들 검거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한 1년 동안 본의 아니게가 아니죠. 내가 원해서 한 거지. 예. 정말 제가 봐도 괜찮은 실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지검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한 1년 동안 하니까 정말 본의 아니게 문화재 전담 전문 검사 뭐 이런 몇 대로가 이제 붙은 거예요, 이마에.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후배 검사들 이렇게 뭐 일 있어서 찾아가면 그때 선배님이 그 참 10년 전에 그 한 거 뭐 아주 뭐 감명 깊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강사로 불려 나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화재 뭐 전문을 하게 된 그 경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좀 보십시오. 문화재와 법률이라고 제가 한 5장짜리 교재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문화재와 법률이라는 부분에서 관심 있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민사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문화재를 샀을 때 이거 뭐 작물취득범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문화재 관련해서 주요 법률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하고 민법, 형법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해석이 우선하는 겁니다. 네.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거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조의 정의 규정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일 텐데, 그 과연 문화재는 뭐냐?
예, 여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적어놨어요. 보세요. 2조 1항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1항에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뒤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무슨 가치가 큰 것. 예?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가장 큰 이제 범주가 형사범들 아니겠어요? 도구라는 사람들. 그죠? 뭐 천연기념물 뭐 훼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텐데. 기본적으로 뭐가 문화재인가 라는 게 정의가 돼야 그것을 훔쳐도 처벌할지 말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30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비녀 이걸 내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대로 국외 반출을 해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뒤에 보시겠지만은 이제 문화재인 경우에 국외 반출하려면 신고도 해야 되고 무단으로 방출하면 처벌받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 할머니가 쓰던 이 비녀를 문화재라고 할 것 같으면 무단으로 반출하면 처벌받아야 옳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뭐 남대문, 동대문, 뭐 고려시대 불화 이런 건 누가 봐도 문화재임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 뭐 거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점에 대해서 다 공감하겠죠. 그러나 이게 할머니의 비녀에 와서 보면 참 애매해.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형사벌을 과하려면 내가 도대체 이 법률 위반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냐 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소위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이 할머니 이 비녀는 문화재라고 생각을 안 해서 난 무단으로 반출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벌을 과하면 안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형사벌은 내가 잘못하는 걸 안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 행위를 감히 한다. 라는 데 대해서 책임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서 형사벌은 죄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받는다는 걸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해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쌀 담는 거 뭐라 그래요? 뒤주. 네. 50년 된 뒤주가 있는데 이게 문화재냐? 이게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냐?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난점도 이해가 되긴 되죠. 그러나 여전히 난점은 남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이 문화재는 우리나라 것에 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 것에.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조 1항을 보세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아니라 뭐 어디 페루의 문화재, 그 동산 문화재여도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특이한 점입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셔야만 될 게 우리 54조를 한번
보시죠. 법률 54조. 너무 큰가요, 소리가? 괜찮습니다. 매장문화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54조 보세요. 발견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이하 매장문화재라고 그랬어요. 잘 들립니까, 뒤에? 네.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 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우리 서울이나 지방에서 터파기 공사할 때 이런 일이 이제 덜컥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예? 이 뭐 조개 무덤이나 도자기 이런 게 나오면 즉각 중지하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처벌 규정에서 보시겠지만은 매장 문화재는 가중 처벌합니다. 무허가로 발굴하면 굉장히 엄해요. 예? 형이. 그럼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도대체 뭐가 매장 문화재인가가 또 중요해요. 그죠?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신안 해저 유물. 요즘도 태안 앞바다에 이제 요즘 도자기가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매장 문화재일까요? 어떠신가요? 매장 문화재일까요? 우리 통상적으로 매장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안 해저 유물도 매장 문화재입니다. 법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해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저 등에 포장된 안 보이는 예? 신안 해저 유물도 그러니까 요즘 바닷속에서 나오는 그거 다 매장 문화재예요. 예. 그리고 제 교재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러면 일부가 파묻혀 있고 조금 보이는 거 이건 매장 문화재일까? 예. 이건 매장 문화재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완전히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또 하나 보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 검사 시절에 그 많이 한 게 복장유물 터는 사람들. 예, 복장유물 뭔지 아시죠? 우리 이제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찰에서 부처님을 봉안할 때는 그 안에 텅 비게 놔두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채워 넣어요. 되게 이제 불경. 예, 이제 좋은 절 같으면 이제 그 귀족 부인들이나 왕족들이 가락지도 뺏어 넣고 비녀도 뺏어 넣고 뭐 금실, 은실 이런 걸 넣는단 말입니다. 예? 그걸 채워 넣어요. 이게 이제 복장유물인데요. 거기에 한 뭐 300년, 500년 이렇게 되면 그죠? 거기 들어있는 그 불경이라든가 뭐 가락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림 이런 것들 굉장한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놈이지, 놈. 놈들이 있어요. 그거 매장 문화재일까요? 겉에서 안 보이니까. 네, 매장 문화재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54조에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죠? 네, 그건 건조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복장유물 터는 사람은 일반 문화재 절차하는 것보다 훨씬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조를 보시죠. 자, 이제 이번 개정에서 들어간 조문인데요. 매매 등 영업의 허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 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허가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재 전담감사의 제일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무허가 예? 매매업자 단속하고 뭐 정기 단속 봄 가을로 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그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아시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하면
관에서 그래 너 해라라고 허가증을 내주죠.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개인이 일방적으로 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관에서 그걸 받아주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그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이번에 다시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예. 그 개정 취지는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좋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좋게 생각하면 하여튼 기본적으로 너무 그 문화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뭐 이런 취지겠죠.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예전처럼 이 신고제니까 난 뭐 아무나 해도 된다, 막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큰 거 다칩니다. 예. 수출 등의 금지랑 이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 이하 일반 동산문화재라 한다. 그것에 관해서는 35조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5조 1항과 2항을 보시죠. 네.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끌어다 쓴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조 1항, 2항 보시죠. 네, 1항을 보시죠. 국보, 보물, 뭐 이러이러한 것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94조를 보시면 아니 국보나 보물 같은 거는 뭐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나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 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출하면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3년 이하인가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녀의 고민이 생기죠. 그죠?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말이지. 지나쳐요. 그죠? 누가 봐도 지나쳐요. 결국 모든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적어도 법률상은 전면 금지해 놨습니다. 그죠? 101조 2항을 보시죠. 그 처벌 규정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94조 1항을 위반해서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강도보다 더 형이 높아요. 3년 이상이니까. 3년 이상 상한선은 15년이거든요. 15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좀 과잉 아닌가요, 이거? 네, 형벌은 적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주지검에 가서 거기서 이제 특수 전담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하루는 이제 그 직원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제 지금 각 공항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문화재 이 반출되는 거를 그 검사하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아시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포공항이었나 인천공항이었나 하여튼 반출 신고를 받는데 보니까 쌍계사 복장유물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쌍계사 복장유물.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때 뭐 불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직원이 고민이 되는 거 이게 당연히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신고를 갖다가 복장유물이라고 신고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훔친 물건이라는 거 자진신고한 셈이잖아요. 네? 자진신고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사람을 불러보니까 그때 진주에 있었던 사람이 기억을 하는데 무슨 고서적상인데 이거를
분명히 쌍계사 복장 유물이에요. 복장 유물이고 그때 그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 우리 왜 이제 그 일주문 들어가서 안에 이제 절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역사 있죠? 금강역사. 거기도 복장 유물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거 엄청 크잖아요. 응? 근데 보통은 복장 유물을 이렇게 대웅전 같은 경우는 밑으로 넣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제끼고 밑으로 넣는데 여기 워낙 금강역사들은 크니까 뭐 한 2m씩 되죠. 2, 3m 되잖아요. 이 등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복장 유물을 채워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네? 그 금강역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쌍계사 주지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 와보시라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쌍계사에서 나온 복장 유물인데 혹시 털린 적이 있냐? 라고 했더니 모르겠대. 가봐야 되겠대. 연락이 왔는데 뚜껑은 닫혀있는데 안에 보니까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뭐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훔쳐간. 왜냐면 안 보이니까 밖에서. 뭐 거기 누가 가서 뭐 그거 매일매일 체크하겠어요, 그죠? 스님들은 뭐 복장 유물 관심도 없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사람은 처벌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처벌해야 옳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어디서 털렸는지도 안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털렸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털린 건지 20년 전에 털린 그럼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계사 주지 스님하고 고민 하다가 이제 나온 말이 쌍계사 그 주지 스님 얘기가 그 이제 금강역사에 그 새가 많이 와서 똥을 싸거든. 엄청 싸대요. 1년에 한 번씩 그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가을에 청소했는데 그 이후로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훔쳐진 거겠죠. 그렇게 해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99절 보시죠. 자, 이번에 형법 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99조 4항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 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세 가지를 나열해놨죠. 첫 번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두 번째,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의취득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십시오. 4페이지 맨 아랫줄을 보세요. 이 민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민법 249조에 있습니다.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놈한테 물건 샀어도 그 작물인지 모르고 그냥 정상적인 물건인 줄 알고 사면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선의 취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뒀죠? 이러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물건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나가서 이 고미술협회처럼 문화재 매매하는 사람,
뭐 하여튼 문화재 거래에 관련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조문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문실협회 회장님이야 여기서도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겠다 이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실정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게 헌법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순간부터 법률은 무효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요. 그때까지는 실정법을 존중해야죠, 그죠? 예. 다시 3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교재 3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유치 해석의 금지라고 해서 111조를 적어놨는데요. 문화재보호 111조를 보시죠. 무허가 행위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 보시면 뭐 2호를 보시면 무엇을 위반해서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행위를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요 여기에 이 가만히 보십시오.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개정법 이전에는 구법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돼요? 뭐 서쪽세 이런 거 있잖아요. 천연기념물. 서쪽세 사는 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당연히 처벌되는 건 당연한데 서쪽세 박제한 거, 네? 박제한 거 이런 것을 훼손하거나 이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여긴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은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죽은 천연기념물도 천연기념물이냐? 네? 대법원은 죽은 거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박제한 것도 처벌할 필요성은 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구를 넣어야지. 죽은 것도 포함한다. 그 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대법원의 취지는 뭐냐면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범위를 넓혀서 유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요. 4페이지입니다. 103조하고 104조를 같이 보시죠. 음, 103조, 104조가 이제 규정 형식이 똑같은데요.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지정문화재 많잖아요. 무슨 뭐 우리 저 사당의 영정, 뭐, 예? 뭐 보물로 지정된 이런 것 뭐 훼손하거나 아니면 104조를 보면은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당 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지에 처한다. 이거 뭡니까? 도굴하지 말라는 거죠. 도굴하는 거나 훼손하는 거나 절취하는 거나 다 하여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103조 4항하고 104조 4항을 보세요.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촌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잘 안 들어오죠, 머리에. 네, 104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뭐 마찬가지 형식인데. 이 공소시효라는 거 아시죠? 공소시효. 그죠? 공소시효.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죠?
예, 이제 법정형이 무기형이 정해져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무기형이 들어가 있으면 사형은 15년이고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7년 또는 5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보세요. 103조 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104조 1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그 무기는 없죠. 무기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다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 절취한 사람이 공소시효 7년 완성된 후에 그걸 내다 팔아도 처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반 물건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도둑놈이 텔레비 훔쳐다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7년 동안 보관했다가 팔면 뭐 그럼 봐줘도 돼. 근데 문화재에 관한 한 7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아요. 그죠? 네. 뭐 문화재 사는 사람도 최소한 10년, 20년은 보관을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구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사찰 탱화나 사당 영정이나 아니면 뭐 도굴품이나 이런 거 7년 가지고 있다가 내다 파는 건 일도 아니야. 예? 그거 좀 이상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형법상에 7년을 적용하자니 이게 좀 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문화재보호법하고. 더군다나 형법상에 지금 작물 취득 알선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형법에 우리 이제 작물에 대한 판례,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보십시오. 대법원 판례라고 제가 4줄 적어놨죠. 작물 일단 이해 안 되셔도 한번 읽어볼게요. 작물은 본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영득한 것이면 족하고 그 소송 조건인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작물성이 여전히 인정된다. 라는 게 대법원의 형법의 법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 우리 본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절도범, 물건 훔친 놈. 작물범은요. 그 물건 훔친 놈한테 물건 산 놈, 작물을 산 놈. 그게 작물범이죠. 그죠? 얘가 물건 훔친 놈. 그걸 우리 본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취득한 사람을 작물범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작물은 본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이면 족하고 그 소송 조건인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작물성이 여전히 인정된다. 이게 뭐냐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놈이 1990년도 1월 1일 날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일반 문화재 말고 일반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텔레비를 훔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7년 넘은 다음에 이제 97년 1월 1일만 지나면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팔아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97년도 3월 달쯤에 한 두어 달 지나서 이 물건을 사면 작물인지 알면서 물건을 훔친 놈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을 못해도 예?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게 작물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작물인 줄 알고 산 놈은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어려운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그 문화재에도 이제 작물범이 있고 뭐 절도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입장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아까 그런 경우에 그걸 텔레비 대신에 뭐 도굴품이라고 하면 90년도 1월 1일 날 도굴해서 97년도 1월 1일 날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두 달 뒤에 팔면 이 본범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작물인지 알고 샀어도
이 작물범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형법보다도 더 널널하잖아. 널널해. 예? 일반 형사법은 본범위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작물인지 아는 이상 사면은 처벌을 받는데, 문화재 도굴범이나 이런 놈들은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만 지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면죄부라 그래서 맞습니다. 마음대로 유통해야 된다. 그게 대법원 판례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 대법원 판례는 분명히 잘못된 대법원 판례예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 7년도 짧다고 하는 판인데 그렇게까지 면죄부를 주면 이거 과도하잖아요. 누가 봐도 과도하지. 이거 오히려 공소시효를 늘려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둔 게 103조 4항, 104조 4항이. 이게 불과 규정된 게 얼마 안 됩니다. 한 뭐 5년쯤 됐을까요? 7년쯤 됐을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은닉행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물범이 104조 4항을 봅시다. 보유 또는 보관행위. 그러니까 이제 작물을 취득했으면 집에다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물범이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범이 행한 도굴 뭐 이런 거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 작물범은 처벌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대법원 판례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물을 취득했으면 절도범이 문화재 절도범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이놈은 작물 보관하고 있는 건 무조건 처벌해라. 좋아요. 그죠?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잘못돼도 되게 잘못된 법이거든. 예를 들면 한 50년 전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도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작물인 줄 알고 30년 전에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한 처벌받아야 돼. 그죠? 어떻게 되죠? 무슨 뭐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냥 해당 보유 또는 보관자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문화재를 우리가 취득하겠나. 네? 그렇죠? 그렇게 안 읽히시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이게 분명히 임진왜란 때 없어진 어떤 놈이 도둑질해간 사당 영정인지 내가 알겠는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죠? 신림동에 어떤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 그건 틀림없이 훔친 물건이고 아니 뭐 도굴된 문화재니까 보관하는 사람은 이걸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02년도 12월 30날 이 이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 제일 이제 이 치열하게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다툰 분이 바로 이 고문수협 회장님이세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서 거의 제가 보기엔 한 1, 2년 끌었던 것 같은데 7월 26일 날 올해 26일 날 7월 26일 날 이 두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지금 효력이 정지된 조항이에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법률가가 보든 일반인이 보든 잘못된 법률이지. 그 취지는 좋으나 이럴 게 아니라 뭐 나도 뭐 대안은 제시 못하겠지만 다른 형식으로 규정을 해야 옳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작년 그 기억하시나요? 모가박물관 불교 박물관 그죠? 박물관들 단속당해가지고 뭐 불교 문화재, 불교 탱화 뭐 이런 거 스님도 계신데요 보니까 그 보관한다고 해서 그죠? 또 뭐 경찰 이제 말을 참 사석에서 만나면 얼마인지 뭐 다 얘기할 텐데 이게 말 조심을 하려니까 참 얘기하기가 어렵네. 서울지방청에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한 1년 된 것 같네요. 신문에 크게 났었죠. 근데 결국 모가박물관도 그렇고
불교박물관도 그렇고 다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깨놓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수집하거나 뭐 박물관이나 문제 삼으면 문제될 물건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전란을 많이 겪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도자기 같은 것들은 이게 그냥 이 공개돼서 이렇게 전달해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요, 그죠? 워낙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분들이 이제 뭐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이렇게 나면 피난 가면서 다 땅에다 묻고 가요, 이렇게. 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 죽고 이러면 그건 이제 무주물이 되는 거죠. 좀 얘기가 좀 빗나간데. 하여튼 그러면 이 아까 얘기한 도굴범들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와, 또 구수하게 얘기도 잘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풍수를 봐요, 이렇게 풍수를. 이제 꽂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뒷짐지고 올라가서 옛날에 저 몇 호짜리 여긴 몇 호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옛날에 여기는 아주 그 행세하는 집안 집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풍수를. 그래서 여기 쭉 연결해서 꼭 눌러보죠. 그래서 짜작, 짜작. 예? 그게 돌인지 돌려보면 알아요. 예, 도자기인지. 그래서 딱 하면 야, 이건 도자기다. 그럼 거기 파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평평하지만.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꺼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침 맞았다 그러죠. 이렇게 보면 도자기들 중에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표신한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소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 뭐 탱화라고 하는 거야. 그게 당연히 옛날에 뭐 박물관이나 집에 그걸 걸라고 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절에 있던 거죠. 그죠? 다만 어느 절인지 잘 모르고 뭐 이런 것이죠. 꼭 뭐 화기 같은 거 이렇게 감정하고 그러면 그 노력하면 다 찾죠. 그 스님들 이제 오셔서 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님들이 당연히 우리 거라고 달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제 단속을 하니까 그걸 또 이제 언론에 미리 터뜨리고, 어떤 면에서는 피해 사실 공표예요. 기소도 안 됐는데. 그 박물관장님 입장에서 그 얼마나 큰 명예훼손입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서 평생을 했는데 마치 무슨 도둑놈, 작물이나 취급하는 사람처럼 몰려가지고. 특히 이제 불교미술관 그 관장님 같은 경우엔 그야말로 정말 소명의식에서 그걸 했는데, 그리고 두 아들도 큐레이터 공부를 시켰어요, 영국에. 그러니까 자식들은 난리죠. 왜 그 짓 하냐, 우리가 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수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올시다야, 법률적으로. 공소시효도 지났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단속을 하고 특진들을 해요, 경찰들이. 네? 이 언론에 보도가, 그게 뭐 기준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몇 점에서 특진들 한다고. 이제 그 욕심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렇게 검찰에서 모가박물관도 박찬수 씨 하는 거기도 무혐의가 됐어요.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때는 크게 떠벌리지만 지금 와서 무혐의 됐다고 어디 신문 한 군데에서 그거 써주나? 네. 자기가 다니면서 해명해야 돼요. 그렇게 무혐의 받으면은 그 특진한 거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 없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참 문제입니다.
이거를 좀 특히 문화재 이제 제가 뭐 나중에 문화재 단속하는 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 이건 그냥 무조건 내질른다고 능사가 아니고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오는지. 아, 그리고 거기서 또 단속한 게 옛날에 그 제약회사, 그 작년 봄쯤 돼. 제약회사 무슨 삼모라는 삼진제약 회. 그 회장실에서도 무슨 뭐 태화 관련 일 해가지고 기억하시죠? 그것도 신문에 났었어요. 같은 데서 했었거든요. 남부지검에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무혐의가 됐어요. 그것도 단속할 때는 그냥 하지만 그거 무혐의 받았다고 누가 한 줄이나 써주나요? 참 문제입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그 그림, 이제 고서화, 고화 아니면 옛날 글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집어가니까 뭐 엄청나요.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똑같아. 겸재 금강전도 이런 거 아주 똑같아. 좀 구별이 안 돼. 근데 그게 뭐 국보라 그러더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잔뜩 가져와가지고 뭐 펼쳐놓으니까 엄청나. 이거 뭐 엄청나. 근데 이거를 뭘로 처벌할지가 이제 고민이라. 보세요. 이 형법을 보십시오. 231절 보세요.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이제 소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하면 사무소 위조고 그림을 위조하면 사도화 위조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것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뭐 우리 계약서 이런 거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확인서 뭐 이런 거죠.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도화, 뭐 이건 잘 떠오르진 않는, 이런 뭐 지적도 뭐 이런 거겠죠. 그건 권리 의무에 관한 게 아니고 사실 증명에 관한 도화, 뭐 설계도, 뭐 지적도,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게 그림이나 글씨가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문서 위조나 사도화 위조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처벌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239조를 보면 어떤 얘냐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호 또는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한.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나 글씨를 이제 쓰거나 그리면 낙관, 서명. 그거는 똑같이 쓰면은 위조잖아요, 그죠? 그걸 위조한 거지, 그걸. 예? 사인 등의 위조예요. 그걸로 처벌을 합니다. 예, 사인 위조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림은 똑같이 그려놨는데 낙관이나 서명을 안 쓰면 처벌 못 한다고 말씀이에요. 그 자체로. 지금 서남사, 그것도 보면은 이제 서남사 그 칠불탱화인가요? 네, 그 당시에 그 지어 스님이라고 계시죠. 그 당시에 주스님이 지어 스님이셨는데 이제 물건을 먼저 압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우리 이제 그 잔뜩 갖다 놓으면 보면 몰라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 이제 그 도록 같은 걸 대주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서남사 칠불탱화하고 유사한 그림이 있다고. 그 지어 스님을 옷이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 맞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꼼짝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크리스티 경매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들을 사와요. 그거 아시죠? 결국 그게 이전에 다 우리나라에서 도굴 당한 거,
훔친 거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돌고 돌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또 그 비싼 돈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죠?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